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도 붙여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를 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2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2차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7일에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 좀 예정된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은 부결 자신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를 둘러싸고 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부결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아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특히 산불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거는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한 게 아니에요.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대방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가 민주당과 관련된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거를 당이 과연 집중적으로 이거를 방어해야 되냐라는 또 그러한 또 부분이 하나 좀 있는 거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속에서 또는 대통령 후보 그 경쟁에서 부채포 특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회 내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표결보다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본인의 떳떳함을 검증해 보는 게 오히려 난 게 아니냐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가기에는 이제 워낙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겨우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통해서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 만약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잠깐 김 교수님께서 짚어주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원이 내려놔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 이렇게 좀 가결이 되거나 이 대표가 좀 나서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까?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구속영장을 꼭 청구했어야 되느냐가 이제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뭐 당대표 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뭐 성남시장 때 벌어진 일이다. 이건 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민주당 대표니까 현재. 네. 근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는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일반적인 시각이 나는데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범죄 중대성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제 도주 염려, 증거 인멸 우려가 가장 크고 이른바 사안과 범죄 중대성이 소명됐을 때가 또 중요하거든요. 영장 발부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범죄가 중대하면 범죄 중대성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법리적으로 볼 때 도주 염려를 같이 생각한다고 그래요. 검찰의 법리로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소환도 됐었고 말이죠. 그런데 꼭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느냐가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영장 청구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사실 팩트들이 네. 그동안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것이나 이런 것들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된 시각인 것 같아요. 물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조응천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서 영장심사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이른바 이제 그 물적 증거
그리고 서류 문서가 다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언급을 했어요. 검찰총장 스스로가.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지금 110쪽이 되니까 다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어느 의원이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청구의 그 영장이 170페이지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노웅래 의원 때처럼 지난번에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탈표가 28표 나오고 지금 사회자께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단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아주 쓴소리를 아주 직격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직 뭐 그런 분위기가 주류는 아닌 것 같고 민주당 내에 아무튼 간에 그러나 여론은 불체포 특권은 하나의 특권이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그 영장이 부당한 걸 입증해서 기각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는 이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잠깐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김혜영 전 의원이 민주당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단일 대우로 대응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주류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쳐서 좀 대응을 하는 기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뭐 전 최고위원의 말이죠. 그러나 민주당은 과연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지금 뭐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보수 정권이 몰락할 때 과정을 보면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였었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었어요. 그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의 강을 넘지 않으면 계속 민주당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는 체포를 하는 거가 아닌 거를 불체포 특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신 구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기각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나요? 최종적으로 판사가 하잖아요. 또 선례가 있어요. 권성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비슷한 식으로 결국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기각할 수 있는 여건인 거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검찰에 가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자기 부당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1심, 2심, 3심에서 무죄 받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1당의 대표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사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구성된 대법원장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뭐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먼저 내려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지금과 좀 다른 기조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총선까지 만약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저는 생길까요? 이런 상태로 민주당이 총선까지 가는 거 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일단 자신들의 당선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따 국민의힘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당의 그 소수의 파워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나요? 공천이잖아요, 공천. 이재명 대표가 예뻐서 이러겠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중앙정치에 그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대선하고 개항을 해서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뭐 이제 압도적인 대선 후보였으니까 민주당에 불과 이제 윤석열 후보와는 아주 근소한 차이였고 좋습니다. 좋은데 리스크가 너무 이렇게 계속 오래되면 말이죠. 국민들이 지쳐 있어요, 지금 사실은. 검찰, 민주당의 이러한 이 구도 자체가 짜증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은 법원이 내리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또 파기환송될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총선의 국면 가서 말이죠. 민주당 내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분명히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분당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탠스가 바뀔 수밖에 없죠. 공천을 받으면 뭐 하냐고요. 중도층 유권자들 이반이 일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스윙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무당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의미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본다면 그런 분들이 자꾸만 이반한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 의원들이 공천 받았다 쳐요. 당선에 가서 희박해지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가 정치 공학적 현실 정치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러니. 그럼 많이 기소가 된다면 이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장 청구하고 부체포 특권 이제 특권이 돼서 심사 못 받는 것이고 그건 불구속 기소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기소가 될 텐데 기소가 되고 이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영장 청구권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428억은 넣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뭐 이른바 부정처사 수뢰 그 정진상 전 실장이 부정처사 수뢰로 기소됐는데 그건 넣지 못했다고 구속영장에 검찰이 아직 입증할 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갈래로 해서 또 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의원들이 과연 끝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있겠느냐. 지금과 많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를 털고 가면 전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과도하게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꼭 영장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비명의 의원들도 아니 검찰 너무 심하다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냉정해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불체포 특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곧 지나갈 거라고요. 일단 27일 표결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일주일 후니까. 근데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대로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네. 일단 당장 이 체포 동의안에 있어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부결될 것임에 자신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체포 동의안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아마 부결될 것이다. 힘을 실어주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지만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게 이 표결이 이루어질 27일 당일에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이루어지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또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전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사실 한동훈 장관이 말을 했던 것이 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 내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풍경이 좀 저는 벌어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원석 검찰총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지방에서 이 토착비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활용을 하겠지만은 쉽게 표현해서 민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가고 있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인사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무기명 투표예요. 네.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당론 투표를 하냐 자율 투표하냐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도부 눈치를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의 눈치를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 부결시켜라라고 하면은 전혀 당 지도부 눈치 보지 않고 부결시키거든요. 그 세측 말하는 크로스보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의 제안한 법안이나 그 의안에 대해서 당을 넘어서서 투표를 하는 거. 그래서 크로스보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무기명 투표고 자유투표고 우리 국회법상에도 자유투표 규정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당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라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유투표 규정이. 거기에 맞춰서 정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잘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후폭풍 때문에 아마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결국은 변곡점은 이렇게 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을 때, 네. 기소를 했을 때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이럴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당 대표직은 유지를 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지만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큰 전환을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럴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한동훈 장관이 역시나 좀 이전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때처럼 발언을 하고 민주당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질까요?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겠죠. 법무장관이니까.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도 상당히 그 무슨 거의 피사실 같은 걸 공표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은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현직 야당 대표니까.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직 대통령을 다 구속시켰고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고 그런 전력이 있지만 현직 당 대표를 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원석 검찰총장 말씀 따나 뭔가 직접 증거가 있고 이런 게 아니겠느냐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속영장 그 자체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직접 증거나 이런 게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검찰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까라 왜 안 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검찰이 뭐 전략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네.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된 게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계속 했던 얘기가 있고 그 부분을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거칠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논란이 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체포동의안 그 이제 찬만 던진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도 결집시킬 수도 있고 정말로 한동훈 장관이 설득력 있게 이거 정말 이재명 대표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 이 대표가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7일 날 본회의 때 이제 표결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비명계 의원들까지 만나면서 이탈표 단속에 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 결국에는 뭐 불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이후에 이 대표가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뭐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당대표를 내려놓는 이런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거죠?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제 변곡점이 기소예요, 결국은. 기소가 되면은 지금 당원에 의하면은 당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또 단서가 있어서 또 그것도 안 내려놓을 수 있어요. 탄압에 의한 거라면 괜찮다라고 이게 단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는 조항이에요. 당원 80조는 의미가 별로 없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은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놓으면은 공천권이 없어지니까 과연 그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쌌던 의원들이 과연 남아 있을 것인가는 전혀 별개 문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네.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양쪽의 대통령이나 이 야당 대표가 중앙 정치에 오래 전에 진입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여러 뭐 수도권의 중진들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과 어떤 그 굉장히 스킨십이 돼 있는 상태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일대를 유지했던 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공천권이 없어지면은 대표로서의 그 권한은 별로 없어지는 거죠. 대표직 내려놓으면 그렇게 된다면 과연 게다가 기소는 이루어지고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내 그 분위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했던 지역구가 거기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치는 바뀌는 거거든요. 생동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생물이기 때문에 총선은 바짝바짝 다가오고 의원들이 위기심을 느끼지 않겠어요? 게다가 기소는 됐고 아무리 검찰의 그 영장 청구가 무도하고 민주당의 관점에 의해서란 말이죠. 과도하다 하더라도 현실적 기소가 됐는데 유권자들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된다는 말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변곡점은 기소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동의합니다, 제가. 그 기노 말씀. 근데 기소되고 나서라도 만약에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은 그 다음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의 당 지지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저는 뭐 한 칼럼에서 썼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25%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지지도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면은 버티기 힘들 거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총선이 4월이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11월, 12월이 각 정당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변곡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당시에 새천년 민주연합의 당대표는 문재인 당대표였지만 11월에 국민의당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이 나가니까 바로 비상대책위, 김정인 비상대책위로 썼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기소되더라도 당대표를 유지하다가 11월 총선이 11월쯤 되면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은 정말 대선 연장전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또 패배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는 거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방탄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변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비상대책위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아마도 기소할 때는 당분간은 대표직을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은 나름대로 총선 승리의 전략적 차원에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총선 직전에 뭐 비대위 체제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조금씩 이 총선과 관련돼서 이 대표 체제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인사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총선 이 대표로 간다라는 입장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기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공천권이 없어지면 더 네. 자신의 방탄이 없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거라고요. 당내 압박. 그렇다면 대표직을 전격적으로 내려놓고 총선 임할 수 있죠. 여전히 재판은 많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장할 수 있어요. 계속. 돈 받은 거 없다. 자금 흐름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표직 내려놓고 봐라. 대표직 안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모르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 정당 체제를 보면은 양쪽이 뭔가 잘해서 이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뭔가를 내세워서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뭘 잘못해서 반사이익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면은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새롭게 임한다면은 유권자들이 다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27일에 체포 동의안 과연 결과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얘기해 보도록 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양강구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가 됐었던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신경전 아주 거셉니다. 뭐 김기현 후보에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안 후보가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김기현 후보는 안 후보에게 뭐 민주당의 DNA를 가졌다 이렇게 좀 거센 설전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ICBM을 지금 발사했잖아요. 국가 안보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너무 한가한 지금 전당대회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저 김기현 후보가 땅을 산 게 25년 전이더라고요. 네. 한 3만 평 정도 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울산시 고문 변호사를 맡고 하면서 자꾸만 이게 의혹적으로 이제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그게 정말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내년 총선은 폭망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나올 정도로 더 나가서 이게 사실로 계속 공격받게 되면은 이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가짜 뉴스 그런 것들이 바로 민주당식 가짜 뉴스의 DNA를 갖고 있다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아마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체성과 관련된 가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동안 각 후보들이 특정한 현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쟁점도 실은 그게 단순한 탄핵 쟁점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공격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번 2차잖아요. 네. 근데 2차 토론회에서는 좀 전환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은 물론 이제 가끔 나와요. 이제 공천에 관련 문제라든지 앞으로 3대 개혁 관련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정부와 같이 좋은 정책을 만들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너무 우리가 안보 불감증 아닌가요? 저렇게 막 그 ICBM급으로 막 대량적으로 또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도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엄밀하게 따지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완전히 갈등과
그리고 대립의 정치가 된 것이고, 그 지금 당내 경선을 한다고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이슈들이 묻혀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너무 이제 안타깝고, 중요한 것은 TV 토론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지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TV 토론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TV 토론을 보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더 지지하게 되는 강화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게 지금 TV 토론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도층을 나름대로 당원이지만 좀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편을 얻어야지만 제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미래를 보고 나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도덕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이 당을 개혁할 것이냐. 이 당에 대한 개혁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이번 2000 토론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중점적으로 나와서 유권자들이, 특히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2차 TV 토론회 포함해서 후보자들이 TV 토론회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합동 연설회도 하면서 치열하게 레이스를 펼쳐가는데 너무 또 네거티브에만 치우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좀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맞는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역동적이지가 못해요. 처음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윤심 경쟁으로 거의 뭐 이제 초반을 달궜고 나경원 전 의원 이제 불출마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전히 윤심 논란이 좀 있는 거거든요. 윤심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만 안철수 후보가 뭔가 좀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 전 제일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쟁점화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많이 계세요. 보수 생각을 가진 분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건 헌법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왜 탄핵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가 맞느냐고요, 도대체. 그럼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많은 국민의 촛불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 3월까지 거의 200만 이상이 나왔는데 연이어는 더 많죠. 그때는 제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 집권당이 보수적인 걸 강조한다고 하면서 정체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그때의 탄핵이 잘못됐다. 그때 찬성한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쟁점화 자체가 유권자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도대체 관심을 끌기 어렵다. 중도층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뭐 당연히 생각하겠죠. 이런 게 좀 답답한 게 있고 또 하나 문제가 김기현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그러면 공천에 관여 안 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관여하면 안 되죠.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지금 김기현 후보는 명시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말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그 마음을 업으려고 하는 거.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이럴 때는 딱 비윤의 얘기를 딱딱 해야 돼요. 당연히 대통령을 도와서 한다. 단일화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여건 내에 잘못된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왜 지적 못하고 나가냐고요. 뭐 질 때 지더라도 지적해 나가야지 그 후에 뭔가 입지가 더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답답하다 이런 얘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무슨 비전도 없고 민생에 대한 토론도 없고 게다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그 울산 그 투기 그게 쟁점화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상당히 실망스럽다. 네. 천하람 후보가 좀 전진하는 거는 조금 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아쉬움이 많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 후보가 처음에 당대표로 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친윤이다 좀 대대적으로 말했는데 네, 그렇죠. 비윤으로서 그러면 입장을 명확히 취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럴 때는요 친윤 후보를 이제 강조합니다만 지금 친윤은 어쨌든 김기현 후보에게 프레임이 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자꾸만 친윤 얘기를 하면 프레임에 말리는 거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약간 방향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선거라는 네. 것도. 또 하나가 좀 답답한 게 정체성이 불투명하다고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정체성이 불투명한 후보를 왜 단일화 했냐고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공격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공격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심에 계속 업혀가는 것 같으니까 안철수 후보도 윤심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그 객관적인 비판하면 돼요. 대통령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경선을 역동적이지 못하게 만든다. 대단히 실망스럽게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입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서 좀 이전에는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면 천하람 후보가 좀 거세게 올라오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책임당원 한 83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기껏해야 5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응답률이 굉장히 낮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변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원들이 약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젊은 세대의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영남이 한때는 51%에서 지금 40%로 11%포인트 줄었고 수도권은 지금 뭐 32만 명에서 39만 명으로 7만 명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당심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책임당원들 중에서도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계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네. 그거를 뭐 숫자로 정확하게 알 수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판에 결국은 어떤 투표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등을 누가 하고 3등의 지지율이 과연 얼마큼 받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KTX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벼랑간 불거졌잖아요. 앞으로 2주 동안에 어떠한 거 터질지는 몰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핵심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체성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가치가 틀리다고 한다면 후보 단일화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런데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 후보 또 그다음에 뭘 했죠? 합당을 했잖아요. 지금 따로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합당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다 같이 모든 것을 잊고 하나로 간다라는 선언이랑 마찬가지인데 그걸 과거에 있는 걸 갖다 끌어다가 당신 국민의당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럼 합당하지 말았었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정체성 문제만 갖고 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자기 부정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도대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제가 솔직한 얘기로 며칠간 해외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국 지금. 나오는 이슈는 똑같아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ICBM급으로 저렇게 발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그런 데 대해서 과연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볼까? 참 우리가 얘기하면 한가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그런 쪽에서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자체가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 1차 경선 때 5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만 겨루게 되는데 일단 결선 투표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여론조사만 보면은 사실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명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분석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건 여전하다고 보세요? 이제 천하람 후보하고 이제 황교안 후보가 변수가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근데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안 하던데. 황교안 후보는 나름대로 당내 그 정통 보수의 지지를 또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니까 황 후보가 굉장히 이제 몰렸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번에 안 하니까 나름대로 황교안 후보가 과거의 총리의 뭐 그런 좀 무게가 있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의 표를 좀 갉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좀 잠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천하람 후보가 이제 상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느 정도 수출이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결선 투표로 안 가고 바로 갈 텐데 천하람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번 제가 역동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약간의 촉매제가 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게 지금 뭐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 천하람 후보가 2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안철수 후보도 나름대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 아까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쟁점화 될 것인지 또 어떤 비전을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윤심이 너무 이번 선거에 많이 개입되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 ARS 조사 방식과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번호를 통해서 한 그 방식, 그 다시 얘기해서 여론조사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ARS를 해서 할 때는 김기현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상번호를 해서 할 때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을 가지고서 84만 명의 그러한 표심을 전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통계학의 통짜도 모르는 거죠. 아니, 표본이 다른데 그 표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출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거를 가지고 나와서 누가 앞섰느니 누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지나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따끔하게 좀 표현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여론조사하면 다 그 심의를 받는 것처럼 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도 조금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1등이 우세자가 계속해서 1등을 하는 이쪽이 훨씬 많이 부각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언더덕이라는 게 뭐냐면 추격하는 사람보다도 1등에 대해서 우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결국은 당심과 민심에 큰 차이가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뭐 누가 앞섰느니 누가 뭐 그런 거보다는 떳떳하게 정책적인 자기 브랜드를 내놓고 평가를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야, 그 정책 좋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도로 집권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예의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전당대회 자체가 당원 100%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또 뭐 표본 자체나 방식으로도 많이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말씀처럼 정책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TV 토론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차 TV 토론회 예정돼 있거든요. 어떤 모습들이 그럼 이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뭐 지금 얘기하는 뭐 네거티브 공방으로 계속 갈 때 다만 질문 형식을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네거티브와 관련된 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1, 정책 2, 정책 3, 그러니까 정치, 경제, 안보 쪽에 있는 이슈를 통해서만 묻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자유토론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비중을 한 정책적 토론에 한 80% 두고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프로를 한 20%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재미를 가지고 하는 문제인가요?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차분하게 각 후보들의 정책적 사항을 보고 고개를 까닥거릴 수도 있는 또는 고개를 저을 수 있는 이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언론사도 만약에 TV 토론을 주최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무슨 뭐 하여튼 뭐 자극적으로 뭐 나경원을 택하가 장제 이런 식의 거는 제가 볼 때 하나의 뭐 나름대로 큰 이슈도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자극적 있는 부분 그거보다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가지고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신중하게 토론회를 좀 주최하는 측에서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최 교수님은 이 2차 TV 토론회 생각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방송사들이 이제 시청률 의식해가지고 좀 자극적이고 현안 위주로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뭔가 정책적인 걸 준비해도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고요. 발현시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앞날이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끔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저기 시험 문제 출제할 때도 출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변별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맨날 같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방송사가 또 그거를 질문으로 만들고 OX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별 변별력이 안 생기죠. 그냥 있는 그 프레임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후보의 역량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그 토론에서 어떤 특정한 쟁점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 쟁점을 자기가 이슈 메이킹한다면은 바꿀 수 있죠. 근데 아직은 그런 역량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